이번 시간에는 JDBC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JDBC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의 약자로서 자바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제공해 줍니다.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JDBC를 MS SQL 서버와 함께 이용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최강의 지우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구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자기 그 크기가 너무 작아졌죠. 그래서 저만한 크기로 뭘 한다고 나 참 뭐야 너무 작잖아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 칭찬이나 이런데 우쭐해지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우쭐해서 뽐내는 순간 나는 최후의 초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늘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미소는 성격이 아니라 능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본 레이저 사장인 곤도 노부유키의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미소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미소는 성격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미소는 갈고 닦아야 될 훈련의 한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 승무원들이 잘 웃고 있죠. 근데 그런 그 웃음은 좀 가식적인 그런 웃음이기도 하지만 희한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서 웃는 것이랑 가식적인 웃음이나 효과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소를 띠면 무조건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곤도 사장은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미소를 띠고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는 더욱더 미소를 띠자라는 다짐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경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SQL 문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방법, 효율적인 검색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줄여서 우리 DBMS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DBMS에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이라든지 MS SQL 서버라든지 MySQL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DBMS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가장 사용성이 넓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이 되어 있죠. 아예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PC는 물론 대형 서버까지 할 수 있고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산 처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를 위해서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제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DBMS가 오라클입니다. 근데 이 오라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자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DBMS 관리가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BA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DBA 한 명을 보통 고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들이 오라클의 단점입니다. MySQL입니다. MySQL은 기본적으로 공개된 라이선스를 이용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형의 RDBMS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오라클에 인수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그 오라클에 인수된 이후로 기술 지원이나 AS를 받으려면 라이선스를 이제 사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상용 데이터베이스보다 성능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상당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그 강력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나 대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원은 다소 부족한 편이고 오라클에서 인수한 이후로 발전이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마리아 DB로 이전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보통 M&A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술이 필요하거나 잠재적인 경쟁자를 없애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오라클이 막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MySQL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탐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오라클은 MySQL을 자기가 인수함으로써 경쟁자를 없애는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MS SQL 서버입니다. MS SQL 서버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사이베이스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그 회사 자체를 사버렸죠. 그래서 사이베이스의 장점을 개선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윈도우 서버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NET 개발 플랫폼과 통합이 되어 있어서 우리 .NET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MS SQL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만 동작되기 때문에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아예 MS SQL 서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운영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리눅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 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만 동작되는 것들 때문에 MS SQL 서버의 이제 확장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시스템 규모가 커지게 되면 라이선스 비용이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사용자가 늘어나고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 라이선스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전에는 IBM DB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IBM DB는 차츰차츰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아파치 더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라클, MySQL, MS SQL 서버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파일 시스템과 한번 비교를 해보기로 하죠. 왼쪽은 파일 시스템이고 오른쪽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에는 총무처, 학생증, 학과, 교무처, 뭐 학생들이 쓰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처는 총무처 나름의 파일, 학생처는 학생처 나름의 파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정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학생정보는 학과에도 가지고 있고 학생처에도 있어야 되고 총무처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성적 처리하는 데서도 최종적으로 성적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또 학생 자료가 필요하게 돼 있죠. 학생 자료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죠. 아마도 학생이 이사를 했을 때 정보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위치는 학과일 겁니다. 그러면 학생 주소록 파일은 여기는 업데이트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쪽에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업데이트된 파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 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학생 주소로 가는 것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복이라고 하죠. 중복. 데이터가 중복으로 들어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것들이 서로 상이할 가능성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파일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중복이나 상이라고 하는 저런 부분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총무처도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합니다. 학과도 DBMS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고 교무처도 DBMS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최종적으로 데이터는 한 곳에만 저장이 되어 있죠. 한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DBMS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불러들이고 학과에서 데이터의 학생의 주소를 바꿔놓는다면 총무처나 학생처에서도 바뀐 학생의 주소를 곧바로 이제 인식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할 수가 있겠죠. 서로 부서별로 상이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점 강조했었죠. 데이터 중복, 데이터 불일치, 데이터가 서로 다른 문제 해결이 됩니다. 데이터가 쉽게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곳저곳에서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표준화를 해놓게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무결성, 결점이 없음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이외에도 이미지나 파일 등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DBMS를 바탕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할 때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서버도 필요하고 하드디스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드디스크나 또는 이제 서버 같은 게 추가로 설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DBA라고 하는 사람이 직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한다든지 복구와 관련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DBA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백업을 수시로 해둬야 되는데 데이터 백업을 하다 보면 그것 또한 이제 비용이 소모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추가적인 필요사항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분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놓죠. 빨갛게 되어 있는 거 RDBMS라고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R이라고 하는 것이 relational, 관계형이라고 하는 뜻의 약자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본 단위가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칼럼과 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한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는 뭔가 관계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연관관계가 있고 걔네들은 기본키, 외래키를 이용해서 서로 관계를 설정해주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데이터가 구조화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널리 이용을 하고 있죠. 최근에 들어서 우리 AI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가 됨으로써 데이터가 너무 커졌어요. 이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사실은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넣어두기가 사실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제된 데이터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넣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은 우리 엑셀 시트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런 한 칸 한 칸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는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COLUMN이라고 쓰죠. 또는 얘네들을 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영어로는 필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칼럼, 열, 필드 다 같은 용어니까 걔네들을 잘 구분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뭐 이름, 성별, 거주지 이런 것들을 컬럼 이름, 열 이름, 필드명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와 관련돼서 한 사람의 해당되는 정보 가로 방향의 한 줄을 우리는 row라고 부릅니다. row를 우리 영어로 쓰면 ROW라고 하는 거고 또는 우리가 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해 줄 때 우리 record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row, 행, record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용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 가로 방향, 세로 방향에 해당되는 테이블의 기본 구조는 잘 이해를 해둬야 되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작업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작업은 로우 단위, 달리 말해서 레코드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뭔가 데이터에 자료를 입력할 때 레코드 단위, 한 줄 단위로 입력이 됩니다. 그 자료를 셀렉트 할 때도 한 줄 단위로 우리가 셀렉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이 일어나는 기본 단위는 레코드 단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현재 이 테이블을 보게 되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는
키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을 합니다. 키는 데이터를 서로 구분하기 위한 그런 특성을 지닌 필드들을 키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는 기본 키, 여기는 주키, 프라이머리 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조키, 세컨더리 키라고 부르기도 하죠. 후보키, 캔디데이트 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캔디데이트 후보키라고 하는 것은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후보, 보조키가 될 수 있는 후보 이런 것들을 캔디데이트 키라고 부르는 거죠. 그 중에서 기본키, 주키, 이 기본키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우리 기본키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아래 있죠. 난널, 유니크 이 두 단어입니다. 난널, 널 값은 허용하지 않는다. 값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유니크, 유일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기본키 그러면 무조건 머릿속에 떠올라 줘야 됩니다. 난널, 유니크. 근데 이 유니크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해줄 때는 한 그 칼럼만 아니라 여러 개의 필드로 그 유니크하게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기본키를 여러 개의 필드를 동시에 잡아서 설정을 해주면 되죠. 현재는 우리 학생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얘가 들어있고 기본키, 주키로는 학번을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번은 무조건 값이 존재해야 되죠. 학번이 없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번은 절대로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키, 주키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학번이라고 하는 정보이죠. 다음 외래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래키는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자료가 이제 외래키가 되겠고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외래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래 보면 앞 페이지에서는 거주지를 뭐 서울, 인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별도의 거주지 테이블을 하나를 만든다면 거주지에 지역 코드를 넣고 지역을 넣어가지고 1번은 서울, 뭐 2번은 인천 이런 형태로 넣어둔다면 우리가 거주지를 표시를 해줄 때 우리 그 홍길동의 거주지는 1번이라고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따라가서 보니까 1번은 서울이네 이렇게 확인을 해내는 방법입니다. 자, 거주지를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를 참조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의 입력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의 일관성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데이터의 무결성이 중요하죠. 자, 얘네들이 우리가 학생에다 쓴다면 우리는 학과라고 하는 테이블을 별도로 해놓는다면 학생이 무슨 학과에 속하는지는 외래키를 통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유용하게 쓰는 것, 그걸 외래키라고 부르는데 참조를 하는 키를 우리가 외래키 그러고 다른 기본키 테이블의 주키를 참조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쿼리문에 들어가 보긴 하죠. 쿼리문은 크게 나누었을 때, 쿼리문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지리 전용 언어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 종류와 상관없이 SQL 문을 이용해서 쿼리 문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르다고 해서 이 SQL 구문이 많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뭐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베이스 종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 쿼리 문은 크게 나누면 DDL, DML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를 더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DCL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DDL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데이터를 정의해주는 언어입니다. 데이터 정의 언어.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create table, 테이블을 생성한다든지 alt table,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drop table, 테이블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쿼리문이 DDL에 해당이 됩니다.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그런데 데이터를 운용해주는 언어입니다. 이 데이터를 운용해주는 언어는 딱 네 가지가 있죠. select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 insert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 delete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 update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DML에 해당이 됩니다.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그러는데 데이터를 제어해주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백업 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쿼리문들이 DCL 영역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DCL 영역은 고급 DBA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 프로그래머들은 DDL과 DMA 영역 요 영역의 쿼리문들에 익숙하면 됩니다. 자,
그 쿼리문 중에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걸 한번 보기로 했죠. 지금까지 우리는 테이블을 만들 때 대부분 그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쿼리문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되겠네요. 테이블 생성할 때는 create tab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자료가 입력된 상태에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곤란해요.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고민하고 설계하여 테이블 구조를 정리를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정의를 해줄 때는 create table을 해주고 테이블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칼럼을 나열을 해주는데 칼럼의 데이터를 뒤쪽에다 달게 되고 필요하면 옵션을 붙여주게 돼 있죠. 만약에 이와 같은 테이블을 내가 정의를 한다면 id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네요. 보통 id는 이제 주키, 기본 키로 이제 생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저네임, 그 다음에 학과, 벌써 생일, 그 다음에 이메일 이런 것들이 지금 필드가 들어있네요. 얘네들을 만들어줄 때 우리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create table 그리고 테이블 이름 멤버라고 해주게 되고 id 정의하고 유저네임 정의하고 디파트먼트 정의하고 버스 정의하고 이메일 정의해주면 되겠어요. id는 어떤 자료면 될까요? 여기서는 정수형 인테저로 해줬네요. 그 다음에 옵션이 좀 달려있네요. 난널 값이 없으면 안된다. 프라이머리 키 주키로 선언을 해준다. id 우리 주키 쓸 거라 그랬죠. 주키 선언해줄 때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주면 됩니다. 유저네임은 우리가 이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variable 캐릭터로서 20자짜리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디파트먼트 학과네요. 학과는 그 variable 캐릭터 가변 문자로 7자로 정의를 해줬네요. 생일은 데이트라고 하는 자료로 만들어뒀네요. 이메일은 variable 캐릭터로 40자로 정의를 해줬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의 수정입니다. 테이블 수정할 때는 alt table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lt table, 테이블 이름이라고 해주고 새로운 칼럼을 추가할 때 add, 기존 칼럼을 바꿀 때 modify, 기존의 칼럼을 지우고 싶을 때 drop, 그 파일을 사용할 때 enable, 사용하지 않을 때 disable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 그 앞에 있던 테이블에 텔레폰이라고 하는 요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 요와 같이 해주면 됩니다. alt table,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멤버죠.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열을 추가하기 때문에 add라고 해주면 됩니다. 괄호 속에 칼럼의 이름 텔이라고 넣어주면 되겠고 자료 variable 캐릭터로 30자를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난널 값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옵션까지 달아줬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보는 그림처럼 텔레폰 필드가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alter table member라고 해주고 modify 해주면 됩니다. 유저네임이 기존의 variable 캐릭터로서 20자였죠. 얘를 나는 10자로 줄일래. 이렇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없앨 수도 있죠. alter table member라고 해주고 drop 뭔가를 삭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primary key 기본 키를 삭제해 주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로 우리 테이블에 기존에 설계해 놓은 테이블들을 우리는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DML 영역으로 가보죠. DML 영역에서는 가장 처음에 사용하는 게 insert into 구문일 겁니다. insert into 구문은 insert into라고 해두고 테이블 이름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삽입할 칼럼 이름을 넣고 values라고 해주고 거기에 칼럼에 들어갈 값들을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만큼을 하나 추가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학번 201303으로 강기동이라고 하는 학생을 입력하고 싶어요. 디파트먼트는 정보기술로, 생일은 1992년 10월 23일로, 이메일은 그 mm@mm.net이라고 넣어두기로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insert into 그리고 member 테이블 이름을 기술해 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현재 요 괄호 속에 있던 칼럼이 지금 빠져 있죠. 칼럼이 빠져 있으면 칼럼의 순서대로 모든 칼럼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values 다음에 요거는 id 정수니까 따옴표가 없죠. 그 다음에 username 글자니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쏴두었죠. 그 다음에 학과 글자니까 따옴표로 작은 따옴표로 쏴두었습니다. 생년월일 우리 데이터인데 그 글자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넣어뒀네요. 이메일 작은 따옴표 이렇게 묶어뒀네요. 순서대로 우리가 필드가 존재하는 ID, 유저네임, 디파트먼트, 벌스, 이메일 이 순서대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지정되어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고 모든 필드가 아니라 일부의 필드에다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널 값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널 값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겠죠. 자, 지금은 우리는 id라고 하는 필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필드, 유즈네임이라고 하는 필드, id, 유즈네임, 디파트먼트 이 세 개의 필드만 넣고 나머지 두 개는 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버스와 이메일의 필드는 널 값으로 허용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id에 2013 공사로 넣어두고 디파트먼트의 정보기술, 그 다음에 유즈네임에 김영희 이렇게 넣어준다면 우리는 그 버스와 이메일은 널 값이 있는 상태로 값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수정, 업데이트 구문이죠. 업데이트 구문은 업데이트라고 해주고 테이블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해주고 필드 이름 이퀄 필드 값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여러 개를 쓸 때는 쉼표 구분해주고 필드 이름 이퀄 필드 값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ere 조건식을 넣어줍니다. id가 201301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저네임을 2번으로 이제 바꿔줬네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밑에 있죠. 여기에 업데이트 구문에서 조건절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가 동일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삭제입니다. 삭제는 delete from이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delete from member 테이블에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조건은 where id equal 201302 id가 201302에 해당되는 자료를 삭제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where 조건식이 없으면 모든 테이블의 데이터가 삭제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래에서 delete from members where 조건식에서 id는 201303이면서 name은 강기동인 그런 학생 자료를 삭제하라 그랬네요. 근데 사실은 id 값이 기본키이기 때문에 기본키는 두 가지 난널 유니크 그렇죠. 난널 유니크 난널 유니크 유니크하기 때문에 실제로 end 이하의 자료 이 자료는 있으나 마나한 자료입니다. 물론 뭐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id 값 기본값을 이용해서 그 기본키를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해주면 충분히 그 구분되는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조회 select입니다. select는 우리 쿼리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select가 대략 한 95%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쿼리문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select를 살펴보기로 하죠. select 할 때 우리 select 별표 from member 그러면 member 테이블로부터 모든 자료 이 별표는 에스테리스크라고 읽는데 얘네들은 와일드 카드라고 그럽니다. 와일드 카드는 저기에 해당되는 모든 자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저기 멤버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검색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select 별표 from member라고 처리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where 조건을 넣어 두은 다음에 그 select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id 값이 201301에 해당되는 자료를 select 하게 되는 거네요. 우리 모든 필드가 아니라 id, 유즈네임, 벌써 생일 이 세 가지 정도의 자료만 나는 select 하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id의 기본키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end 이하의 구문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면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현재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MS SQL 서버입니다. MS SQL 서버도 워낙에 그 에디션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SQL 2019가 나오고 있는데 요 저기 에디션이 뭐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2017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SQL 서버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고 그 SQL 서버 2017을 누르기로 하죠. 검색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요 위치에 있는 게 검색키에 해당이 됩니다. 검색을 그 SQL 2017이라고 누르게 되면 요같이 검색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순서는 뭐 그때그때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우리는 지금 이 검색 결과에서는 세 번째 있는 다운로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2017 익스프레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기로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다운로드가 될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다운로드가 된 모습입니다. 다운로드된 내용들은 우리 그 윈도우 탐색기에 보면 다운로드 폴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SQL 서버 2017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얘를 이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얘를 따당 더블 클릭하면 이제 실행이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설치 유형을 물어보는데 사용자 지정이라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언어는 한국어이고 설치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그냥 디폴트 값을 준 상태에서 설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입니다. 제법 이제 시간을 이제 기다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설치 센터가 나오게 되죠. 이때 우리는 가장 위에 있는 새 SQL 서버 독립 실행형으로 설치를 하거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새 SQL 서버 독립 실행형 설치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설치 과정이 쭈루룩 진행되면서 이제 얘는 이런 것들을 묻죠. 여기에서 여기에 중간에 컴퓨터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컴퓨터를 재시작해 가지고 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 파일을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 아래 보는 것처럼 제품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다음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치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냥 여기에도 특별하게 뭐 하는 것 없이 다음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 유형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새롭게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인스턴스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새로 설치하는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도록 하죠. 다음은 사용 조건을 묻습니다. 이때 우리 사용 조건에 동의하고 다음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건 여기에서는 우리 기능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기능에서 우리가 할 것은 데이터베이스 엔진과 그 복제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그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R, 파이썬은 좀 삭제를 해주기 바랍니다. 저게 들어있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을 R이나 파이썬 자료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꼭 쟤는 체크를 없애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도록 하죠. 다음은 인스턴스 서버를 구성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설치할 때는 기본 인스턴스로 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기존에 설치해 놓고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고 싶다면 명명된 인스턴스를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대한 설치 유형, 시작 유형을 지정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컴퓨터를 처음에 부팅을 해서 켰을 때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동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유형입니다. 자, 아래쪽은 그 사용하지 않거나 수동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켜는 순간 동작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인증 모드를 하게 되는데 인증 모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알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인증 모드는 윈도우 인증 모드와 그 SQL 서버 인증 모드가 있는데 이 SQL 서버 인증 모드는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접근할 때는 SQL 인증 모드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냥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은 윈도우 인증 모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혼합 모드로 합니다. 혼합 모드로 한다는 것은 SQL 서버 인증 모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윈도우즈 인증 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쓴다. 그래서 혼합 모드라고 하죠. 혼합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쪽이 활성화되면서 그 SA 계정에 대한 암호를 넣어달라 그럴 것입니다. 이 암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억하기
쉬운 값으로 넣어두면 되겠네요. 나는 그 학습용으로는 그냥 패스라고 넣어두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반드시 패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제 뭐 물어볼 겁니다. 뭐 어미 추출을 성공,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엔진 서비스 성공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닫기 누르면 되겠네요. 자, 닫기 누르고 나면 다시 SQL 서버 설치 센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이제 설치를 했지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가 필요합니다. 이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는 그 SQL 서버와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을 다시 추가로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SQL 서버 관리 도구를 설치를 클릭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그 저기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 위치로 안내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 기존의 그 엔진 설치와 비슷한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면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우리 그 저기 MS SQL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이때 그 SQL 서버 구성 관리자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 PC를 누르고 그 오른 마우스를 누릅니다. 그 중에서 관리를 눌러주길 바랍니다. 관리를 누르고 그 가장 아래쪽에 이제 서비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그 아래쪽에 보면 이 SQL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SQL 서버 네트워크 구성에 해당되는 걸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는 컴퓨터에 SQL 서버가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서 MS SQL 서버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이제 저기 서버에 대한 프로토콜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토콜 누르면 오른쪽에 이런 그 형태의 프로토콜들이 나오게 될 텐데 현재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TCP/IP 사용으로 돼 있어 줘야만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접근할 때는 TCP/I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MS SQL에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TCP/IP에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속성을 눌러서 얘네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지금 그 SQL 서버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사용할 것은 내 컴퓨터에 있는 로컬 호스트에 있는 127.0.0.1이라고 하는 IP 주소에 있는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포트 번호를 좀 봐두기로 하죠. 1433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포트가 나중에 그 JDBC를 이용할 때 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내용들을 꼭 저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TCP/IP를 사용으로 바꿔놓으면 저 포트는 1433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SQL 서버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시작 누르고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타일로 옮겨 놓는 거 이야기했죠. 타일로 옮겨 놓으면 우리가 그 실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SQL 서버를 클릭을 하면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클릭을 하면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부터 한번 해보기로 하죠.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것은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되고 여기에 3개의 버튼을 눌러서 소유자를 SA로 만들어 놓기로 하죠. 요 데이터베이스에 소유자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뷰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늘 소유자를 SA로 만들어 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파일이 2개가 생기죠. 확장자가 MDF인 것, 확장자가 LDF인 것 이렇게 2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MDF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 LDF는 그 로그 파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와 로그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로그는 기본적으로 백업하고 복원해 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우리가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 그 파일 그룹은 프라이머리 키에 그다음에 처음 크기는 8MB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동 증가는 60MB 단위로 제한 없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는 꼭 좀 여기에 3개의 버튼을 눌러서
그 저장 위치가 어딘지를 꼭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쟤네들을 그냥 만들게 되면 C 드라이브 내부에 상당히 복잡한 위치에 만들어져요. 나중에 그 파일을 찾거나 그럴 때 좀 곤란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에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MDF와 LDF 파일은 원래는 서로 다른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하드디스크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라. 왜냐하면 그 백업을 하는 데 있어서 로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로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멀쩡하다면 데이터베이스를 복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 백업이 들어있는 그 백업 로그가 들어있는 그 하드디스크가 망가졌더라도 데이터가 완벽하게 살아 있으면 그걸 또한 그 우리가 복구를 해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MDF와 LDF는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하드디스크에 넣어주는 걸 권장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같은 위치에 저장을 해두고 있네요. 자, 다음은 로그인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보안 탭을 누르면 로그인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해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새 로그인 하면 되겠네요. 로그인해서 로그인 이름을 JSP 유저라고 넣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인정할 거라서 접근할 거라서 SQL 서버 인정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일단 편의상 패스라고 넣어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암호 정책 강제 적용의 체크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암호 만료 강제 적용 그 다음 로그인할 때 반드시 암호 변경 얘네들이 체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암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로그인할 때 뭐 암호를 반드시 바꿔라라는 게 있고 뭐 만료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쟤네들을 그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JSP DB를 선택을 해주기로 하죠. 다음 사용자 매핑을 누르겠습니다. 사용자 매핑을 누르고 JSP DB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사용자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 사용자에게서는 DB owner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역할 멤버를 부여하기로 하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그냥 DB owner 역할을 부여한다.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도록 하죠. 다음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쿼리문을 한번 실습해 보기로 하죠. 먼저 members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table members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use id, password, name, address 4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use id 캐릭터 열자, password 캐릭터 열자, name은 n 캐릭터 한글을 포함한 그 글자 열자, 그 다음에 주소는 가변 한글 포함한 50자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use id not null입니다. 널값 허용하지 않아요. 패스워드 not null 널값 허용하지 않습니다. name not null 널값 허용하지 않아요. 어드레스 널값을 허용합니다. 주소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use id에 primary key 기본 키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members table을 만들어 두었네요. 자, 그 생성된 그 create table을 통해서 생성된 걸 보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항목에 보면 members table이 있을 겁니다. 오른 마우스 누르고 디자인 누르면 이런 형태로 테이블들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이 그림을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create table 쿼리문을 이용해서 이제 테이블을 형성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추가를 해보기로 하죠. insert into 구문을 통해서 추가를 하게 되고 members라고 하는 테이블 이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하려고 하는 자료를 이렇게 줘야 돼요. 그 자료에 맞춰서 값들을 1대1로 이렇게 매핑 시켜 가지고 자 use id에는 테스트 1, 그 다음 패스워드에는 패스, 네임에는 홍길동, 주소에는 서울시라고 넣어두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도 지금 현재 우리 members 테이블에 4가지 필드의 값을 넣는데 마지막 어드레스 위치에는 nul을 줬네요. 자, 주소는 우리 그 테이블 설계할 때 nul 값 허용으로 돼 있죠. 따라서 우리 nul 값을 주지 않아 그 주소 위치에 값을 주지 않고 nul 하더라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insert into members 하는데 이번에는 4개의 필드가 있는데 3개의 필드만 적어줬네요. 그리고 테스트, 패스, 값순이라고 하는 3개의 값만 주었습니다. 주소에는 값을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저 구문도 문제없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드레스에 널 값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 20번에 있는 줄을 봤더니 insert into members 그리고 여기에 필드 이름을 생략했네요. 필드 이름을 생략했을 때는 여기 4개의 필드가 있었죠. 4개의 필드에 각각 매칭이 되는 값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3개의 값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20번, 21번 구문은 오류가 발생하는 구문입니다. 여기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드레스에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4단계 이름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해보기로 하죠. 4단계 이름을 쓸 때는 서버 이름, 데이터베이스 이름, 소유자 이름, 테이블 이름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4단계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4단계 이름에서 서버명 생략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생략 가능해요. 소유자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습관적으로 테이블 이름만 쓰지만 우리 그 정상적으로 할 때는 이 4단계 이름을 쓴다면 서버 이름부터 해가지고 써줘야 됩니다. 현재는 서버 이름을 생략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 소유자 이름,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이런 형태로 넣는데요.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4단계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개의 필드에 4개의 값을 주어졌네요.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셀렉터 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들어갔던 3가지, 여기서 하나 했던 그 한 가지 총 4개의 필드 값이 들어있겠네요.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의 과제는 셀렉트 문으로 조회된 이 값을 캡처해서 그 키스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번 주 1회차 수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MS SQL 서버를 설치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SQL 문, 가장 기본적인 SQL 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네요. 자, 질문이 있으면 SNS 통해서 해주십시오.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회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회차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